아이폰 13 너무 이쁘지? 갖고 싶은데 사용법을 몰라서 사야 될지 좀 고민되지? 걱정하지마,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 영상 하나만 있으면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모든 사용법을 알 수 있게 돼. 이런 게 흔치 않아. 아이폰 13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니까?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넣어줘. 알지? 이거 컨셉인 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아이폰 13 완벽 사용 설명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핸드폰은 아이폰 13 프로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iOS 15.2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버전이나 앞으로 나올 그 이후의 버전이 현재 알려드릴 영상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 건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이드 부분에 버튼이 있는데 이건 잠자기 버튼이라고 해서요. 핸드폰을 깨우거나 또 이제 화면을 끌 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켜지고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화면이 꺼집니다. 간단하죠?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진다. 이 오른쪽에 잠자기 버튼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왼쪽 사이드 버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위에 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녀석은 진동과 소리를 결정하는 물리 버튼인데 이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소리 모드가 활성화되는 거고요. 이걸 아래로 내리면 여기 약간 이렇게 주황빛이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진동 모드로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진동 모드가 활성화가 되면 핸드폰에서 오는 모든 알림이나 전화 같은 것들이 다 진동으로 피드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단, 진동 모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안에서 영상을 틀었을 때 재생되는 영상이나 음악 같은 것들은 정해진 볼륨으로 재생이 되니까 그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두 개는 방향키 버튼입니다. 얘가 위에 버튼, 얘가 아래 버튼인데요. 각각의 음량의 볼륨 컨트롤을 담당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고 있을 때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도 얘를 누르면 볼륨이 올라가고 얘를 누르면 볼륨이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또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전화 음량을 올리고 내리는 용도, 또 음악을 듣고 있을 때, 그 밖에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물리적으로 누르게 되면 음량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뒷면의 카메라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아이폰 13 프로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3개고요.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각각 2개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를 기준으로 알려드리자면 얘가 망원 카메라,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 그리고 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각 3배 줌, 0.5배 줌,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1배 줌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망원이 빠져있는 울트라 와이드와 와이드 카메라만 탑재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터치해서 깨우기인데요. 간단하게 화면 아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무 부분을 터치하면 켜집니다. 터치하면 켜집니다. 터치하면 켜집니다. 자, 이거를 없애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방법은 설정, 손쉬운 사용, 그리고 터치, 탭하여 깨우기 보이시죠? 이거를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터치해도 켜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아이폰을 깨우는 방법은 바로 잠자기 버튼을 눌러서 깨우기입니다. 아까 영상 초창기에 보여드렸죠. 이 잠자기 버튼이 핸드폰을 깨우는 역할이라 이렇게 눌러서 깨울 수 있게 됩니다. 아이폰 깨우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화면을 들어 올려서 깨우는 겁니다. 간단한데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아이폰이 켜지죠. 다시 볼까요? 자, 아이폰은 이렇게 올리니까 자동으로 핸드폰이 깨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도 비활성화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들어서 깨우기를 비활성화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도 핸드폰이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자, 핸드폰을 최초에 이렇게 한번 터치해서 깨우면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화면은 잠금 화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잠금 해제가 되면 자물쇠가 풀어졌죠. 이거 지금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한 거예요. 이렇게 잠금 해제가 되면 여기 아래 막대기 보이죠? 이걸 위로 쓸어 올리면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홈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페이스 아이디가 굉장히 빨리 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핸드폰을 키자마자 바로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도 열립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 아이디가 굉장히 빨리 열리기 때문에 자물쇠 그림이 풀리는 걸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핸드폰을 잠금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홈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잠금 화면에 보면 왼쪽 하단에 손전등과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퀵 메뉴로 들어갈 수 있는 단축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손전등 같은 경우에는 길게 누르면 손전등이 이렇게 켜집니다. 뒤에는 카메라 플래시를 이용해서 손전등을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요. 얘를 다시 한번 꾹 눌러주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집니다.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 어두웠을 때 어떤 거 밝은 걸 밝히고 싶다, 그럼 바로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손전등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카메라인데요. 이렇게 길게 누르면 카메라로 이렇게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도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도 카메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의 전원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잠자기 버튼과 방향키 위아래 아무거나 한번 길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원 옵션이 나타나게 되고요. 위에 보이는 밀어서 전원 끄기를 땡기게 되면 핸드폰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꺼볼까요?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정상적으로 꺼졌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핸드폰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 잠자기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사과마크가 뜨면서 핸드폰이 부팅이 됩니다. 참고로 아이폰은 핸드폰 스스로가 메모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자주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전원 옵션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방향키 위랑 잠자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온 화면에서 이 가운데 의료 정보가 있습니다. 이 의료 정보를 밀어보면 내가 핸드폰에 등록한 의료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긴급 연락처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의료 정보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의 의료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뭐 수술 이력이나 복용하는 약 등 혹은 뭐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미리 적어두는 게 좋겠죠.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 건강, 여기 보이는 의료 정보,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항목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전원 옵션에 들어왔어요. 자, 이 긴급 구조 요청은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의료 정보로 다시 들어가 봤을 때 여기 긴급 연락처가 있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은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이걸 누르게 되면 내가 지정한 여기 이렇게 긴급 연락처로 현재 위치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 정보 편집 시에 아래 긴급 연락처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의료 정보에서 편집을 눌러서 아랫부분에 내리면 긴급 연락처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설정, 긴급 구조 요청, 여기 들어가면 자세한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여기 가서 확인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홈 화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하나의 독립적인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라는 가구를 배치해서, 즉 다운받아서 꾸미는 집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을 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어플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손가락으로 아무 어플이나 한번 눌러볼게요. 구글 어플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어플을 누르면 이제 이 어플을 실행시킨 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구글 뭐 뉴스 나오죠. 눌러서 이렇게 막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뒤로 가고 싶어요. 뒤로 가고 싶으면 아이폰은 국룰이 있는데 바로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거의 80%의 확률로 이렇게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면을 쓸어내리면 이렇게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 자, 다른 어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카페 들어가서 아무 글이나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간다. 어떻게 한다 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전 페이지로 갑니다.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제가 근데 아까 80%의 확률로 뒤로 간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거의 뭐 웬만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쓸었을 때 뒤로 가기 가능하지만 그게 허용하지 않는 앱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트메일을 켰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도 뒤로 가기가 안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항상 화면의 상단의 왼쪽 부분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뒤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플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홈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다시 홈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래에 보이는 이 막대 보이죠? 이 긴 막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녀석을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주 부드럽게 홈 화면, 즉 메인 화면으로 돌아갔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튜브 이렇게 켰어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홈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면 홈으로 들어갑니다. 캘린더 이렇게, 자, 이렇게 실행 중이어도 아무 때나 실행 중이어도 이렇게 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능이죠. 자, 그런데 이 홈 화면 이렇게 올렸는데 살짝 멈추고 떼면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최근 사용한 앱 기준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리스트가 나와지는데요. 여기서 내가 바로바로 내가 가고 싶은 앱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누르면 바로 유튜브 들어가죠. 다시 이렇게 빼서 구글도 들어갈 수 있고 유튜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거는 요 아래 막대기를 잡고 그냥 왼쪽으로 쓸어버리면 이렇게 바로바로 그 전 앱으로 이동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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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하죠? 이게 바로 아이폰의 장점입니다. 엄청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동하죠. 자, 그리고 현재 아이폰만 가지고 있는 아이폰만의 장점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렇게 스크롤을 길게 내리더라도 엄청 내리고 있죠, 지금. 자, 이런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자, 아이폰은 여기 상단 어느 부분이든 좋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제일 위로 올려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렸어요. 그러다가 제일 위로 올라가고 싶다. 자, 이번에 왼쪽 위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제일 위에 페이지로 순식간에 이동이 가능하다. 이거 굉장히 꿀팁입니다.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 홈 화면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에서 다운받아서 얻을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이는 이 앱스토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플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혹은 내가 다운받고 싶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다운받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앱을 다운받을지 막막하다,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저를 따라해보세요. 먼저 게임 탭이 있고 앱 탭이 있습니다.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만 다 모아둔 탭이고요. 앱은 그 외에 어플리케이션을 모아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다 보면 무료 앱 순위가 나오는데요. 여기 모두 보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운받은 앱들을 순위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여기 인기 차트에 있는 앱들이 아무래도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한 앱이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만 다운을 받아도 아이폰을 10분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쿠팡, 카카오톡 이런 것들, 네이버 지도 다 상위권에 유지되어 있죠.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게임 순위 모두 보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은 핫한 게임들 위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앱이 이렇게 있고 유료 앱도 따로 있습니다. 유료 앱은 말 그대로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는 어플인데요. 아무래도 무료 앱보다 퀄리티가 더 좋겠죠.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어플리케이션들을 다운받았다면 이제 이 홈 화면에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아무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막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흔들리죠. 이게 지금 홈 화면 편집 화면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 두 개를 겹치면 폴더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폴더는 내가 임의로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폴더채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왼쪽 위에 이 마이너스 그림 있죠. 이 마이너스 그림을 누르면 앱을 삭제할 거냐, 아니면 홈 화면에서만 제거할 거냐, 아니면 취소할 거냐, 이렇게 문구가 뜨는데요. 위에 앱 삭제를 누르면 한 번 더 물어보죠. 앱을 진짜 삭제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앱을 완벽하게 지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다시 홈 화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어플리케이션을 꾹 누르면 홈 화면 편집, 앱 공유, 앱 제거 이렇게 바로 뜹니다. 누르면 이렇게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아니면 그냥 아무 화면을 길게 눌러도 이렇게 홈 화면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앱을 눌러요.
그 다음에 그냥 이동시켜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든 상태에서 나머지 손가락으로 얘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두 개가 지금 합쳐졌어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페이지를 넘깁니다. 얘도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7개가 모여있죠? 이 7개를 여기 놔버리면 이런 식으로 단체 이동도 가능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오른손으로 터치.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여기다 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신기하죠? 자, 이렇게 폴더를 생성해서 비슷한 종류의 어플들끼리 모아놓거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바로 홈화면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 신기하죠? 이렇게 바로 전체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체크 버튼을 떼버리고 완료를 눌러버리면 기존에 있던 페이지가 하나가 사라졌어요. 보여지지 않게 된 겁니다. 지금 다시 이 녀석 있죠? 이 페이지 부분 길게 눌러볼게요. 자, 지워진 건 아니고 잠깐 숨겨놓은 거예요. 다시 체크를 누른 다음에 완료를 누르면 아까 없어졌던 페이지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활성화 완료. 페이지를 아예 통째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 페이지가 좀 뒤죽박죽이 됐죠. 끝 페이지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렇게 이상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 공간을 앱 보관함이라고 하는데요. 앱 보관함은 아이폰이 자동적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가지고 비슷한 앱끼리 묶어놓은 곳을 말하는데요. 제일 상단에 앱 보관함 여기 돋보기를 누르게 되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어플들을 나열해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작게 네모나게 4개가 있는 이런 그림 있죠. 요거를 누르면 이 카테고리의 전체 어플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까 이렇게 앱 편집 화면에서 마이너스를 눌렀을 때 홈 화면에서 제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홈 화면에서는 어플이 사라지게 되지만 앱 보관함에서는 이렇게 어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꾹 눌러서 다시 홈 화면에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타났죠. 자, 앱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자동적으로 페이지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폴더화 시켜서 깔끔하게 정리할지 아니면 하나하나 보기 쉽게 나열할지는 사용자 기호에 맞춰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도 이 아래 4개 어플은 바뀌지가 않죠. 이 4개의 어플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어플들 위주로 설정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앱 편집 화면에서 얘들을 이렇게 뺀 다음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4개까지 추가가 되고요. 이 부분은 사용자 기호에 맞춰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홈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내리면 이렇게 검색창이 뜨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윈도우의 탐색기처럼 키워드를 입력하면 어떤 그 정보를 찾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이제 자주 사용하는 어플 위주로 이 시리가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핸드폰을 봤을 때 내가 자주 방문한 앱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 이것을 이제 숨기고 싶다. 그러면 설정, 시리 및 검색. 자, 그리고 애플의 제안에서 앱 보관함 및 스포트라이트에서 보기를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다시 검색창을 내렸을 때 이렇게 검색만 할 수 있고 시리 제안은 뜨지 않게 되죠. 다음은 알림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홈화면에서 화면 왼 상단 여기 시계가 보이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내리면 이렇게 알림 센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알림 센터는 내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앱에서 발송한 알림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그러니까 뭐 우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이 켜지지가 않았다면 알림이 올 때 소리나 진동을 통해 알려주면서 이렇게 화면이 켜지게 되고 알림 센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짜리 알림이 있고 그리고 같은 어플에서 2개 이상의 알림이 오게 되면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요. 얘를 누르게 되면 또 이 녀석을 상세 보기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략히 보기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간소화되죠. 해당 알림을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알림 센터에 있는 알림은 사라집니다. 살짝만 쓸게 되면 지우기 혹은 옵션이 뜨는데 지우기를 눌러서 지워도 되고 아니면 아예 왼쪽을 확 밀어서 한 번에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상세 보기 창이 또 뜨면서 1시간 동안 해당 어플에 알림을 안 오게 할 거냐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알림이 안 오게 할 거냐 보기 설정을 옵션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이 지울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알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이게 되면
알림 센터의 오른쪽 부분에 X 버튼이 있는데요. 이 녀석을 누르면 한 번 더 지우기라고 한글이 나오죠. 얘를 또 누르면 이렇게 알림을 한 번에 삭제도 가능하게 됩니다. 알림은 보통 설치한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이렇게 알림을 허용할지 먼저 물어봅니다. 이때 허용하지 않음을 누르면 알림이 알림센터에 노출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알림이 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알림은 오게 하고 싶은데 소리나 진동을 설정하고 싶다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알림, 그리고 해당 어플, 아까 캐시 미션이었죠. 캐시 미션에 갔더니 지금 알림이 허용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아까 허용을 안 했죠. 다시 허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알림이 올 때마다 소리가 울리는 게 너무 싫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사운드만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림이 오긴 오는데 소리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운드가 켜져 있는 상태이니까요. 여기에서 내가 사운드만 허용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 다른 옵션들을 조정할 건지를 알림 이 메뉴에서 해당 어플에 들어가셔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품들을 키워드 알림을 등록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에어팟 프로가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에어팟 프로 키워드 알림을 등록합니다. 그럼 키워드 알림 등록됐죠? 이렇게 키워드 알림을 등록해 놓으면 어떤 사람이 에어팟 프로와 관련된 게시글을 올렸을 때 재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제일 먼저 사겠다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키워드 알림을 해두면 내가 원하는 물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자, 그 밖에 디데이 어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데이를 지정해 놓으면 일정 디데이 날짜마다 100일, 200일, 300일, 1년 주기로 알림이 오기도 하고요. 혹은 날씨 앱을 이렇게 깔아두면 매일 아침마다 오늘 날씨는 어떻다라고 알림이 오기도 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알림을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어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화면 오른쪽 상단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리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는 각각 여러 가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폴더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죠. 이 녀석들을 또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면 또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녀석은 비행기 모드입니다. 에어플레인 모드라고 하죠. 이 녀석을 활성화시키면 모든 데이터나 통신사 연결을 다 제한을 해서 배터리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비행기를 탈 때 쓸 수 있는 비행기 모드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활용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셀룰러 데이터인데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무조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활성화되어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요금제가 데이터가 얼마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녀석을 비활성화 시켜줘가지고 꺼두면 데이터가 나가지 않게 되고 와이파이가 잡혀있는 곳에서만 데이터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셀룰러 버튼으로 데이터를 제한했다가 풀었다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이 버튼은 와이파이죠. 이 와이파이를 비활성화시키면 와이파이 사용을 제한하는 거고 와이파이를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곳에선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길게 누르면 어떤 와이파이를 선택할 건지 이렇게 또 세부사항이 나오고요. 여기 또 와이파이 설정을 누르면 설정 메뉴에 있는 와이파이 메뉴로 들어가서 더 상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투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워치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블루투스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 밖에 블루투스를 이용한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 필요한 모드이기 때문에 끄거나 아니면 켜둘 수 있는데 아무래도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배터리가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하지만 에어팟이나 애플워치를 항상 사용하는 분들은 블루투스를 켜두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에어드롭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아이폰 혹은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폰과 맥북 이런 애플의 기기 간의 전송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에어드롭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얘를 한번 눌렀을 때 또 모든 데이터를 다 전송하고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연락처만 주고받을 수 있냐 아니면 나는 이것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세 개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드롭을 통한 전송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사진 어플에 들어가서 사진의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환이의 맥북이요 이게 보이죠? 자, 이게 바로 얘를 누르게 되면 에어드롭을 통해서 맥북으로 이 사진을 전송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에어드롭을 이용한 전송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고요. 애플 기기 간의 전송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필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시 제어센터 메인으로 나와서 이 오른쪽 이 부분은 내가 현재 재생하고 있는 영상이나 음악을 컨트롤하는 미디어 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재생하고 있다면 이렇게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할 수 있고 또 다음 이전으로 넘길 수 있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자물쇠의 그림은 아이폰의 화면을 회전하는 것을 자동으로 회전할지 아니면 고정으로 냅둘지를 정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얘가 이제 꺼 있는 거예요. 먼저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사진 앱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이렇게 옆으로 뉘우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꺾이죠. 그런데 얘를 비활성화시키면 이렇게 뉘어도 사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 자동 회전 오른쪽에 있는 네모 그림 두 개는 바로 화면 미러링이라는 메뉴입니다. 얘를 한번 눌러보면 현재 재환이의 맥북 에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애플 간의 기계들끼리 서로 미러링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 맥북 에어를 누르게 되면 현재 핸드폰 화면을 맥북에서 보여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하는 컨트롤 센터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이제 음량을 조절하는 컨트롤 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밝기 같은 경우도 길게 한번 누르면 트루톤이라든지 나이트 시프트라든지 다크 모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트루톤은 말 그대로 눈이 피로하지 않게끔 색 온도를 지정해주는 기능이라 기본적으로 켜두면 좋고요. 나이트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밤에 사용할 때 노란빛으로 색상이 바뀌면서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해주는 모드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다크 모드는 배경화면과 주변을 어둡게 바꿔줌으로써 어두울 때 화면이 너무 밝으면 눈뽕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터리 절약도 되고 다크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 아니면 일반 모드로 설정할 수 있고 그런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달 그림 있죠. 이 달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러볼게요. 방해금지, 수면, 개인시간, 업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활성화시키면 어떤 어플의 알림이나 전화나 문자도 허용하지 않겠다. 전반적으로 이 4개의 모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알림이 오는 것을 억제해주고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작은 컨트롤들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건 손전등이고요. 그리고 얘는 타이머, 계산기, 카메라, 음성 녹음, 알람, 화면 녹화, 그리고 저전력 모드, 타이머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눌러봐서 사용해보세요. 자, 제어 센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설정, 제어 센터에 들어가서 여기 포함된 항목들을 내가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위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홈화면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위젯들로 구성된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위젯은 앱을 실행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요약판 같은 역할로 쓰임새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코스피 지수라든지 주식 같은 동향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요약판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애플워치나 핸드폰의 배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젯도 있고, 내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는 캘린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위젯은요, 앱을 설치할 때 그 앱에서 위젯을 지원할 경우 자동으로 위젯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위젯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이 위젯 모음에서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여기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화면 맨 왼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위젯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위젯들이 있는데요. QR코드를 바로바로 체크인할 수 있는 위젯도 있고, 네이버 페이를 볼 수 있는 위젯, 뭐 이런 식으로 날씨를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사이즈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배터리 위젯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추가해 볼게요. 위젯을 추가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래에 추가가 되죠. 완료를 누르고 이렇게 설정된 위젯을 바로 누르면 카카오톡에 내 프로필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죠. 다시 편집을 눌러서 왼쪽 위에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위젯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물론 홈화면에서도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화면 편집으로 일단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똑같이 위젯을 추가하면 됩니다. 네이버, 날씨를 추가해 볼게요. 위젯 추가. 그러면 이렇게 위치도 선정할 수가 있고요. 완료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위젯이 홈화면에 설치가 됐습니다. 참고로 같은 사이즈의 위젯끼리는 서로 폴더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를 내리면 공간을 최소화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다음은 아이폰의 저장 공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아이폰 저장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면 현재 아이폰의 용량 상태를 알려주고요.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재 사용 중인 아이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 메뉴를 통해서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어플 순 위주로 삭제를 하거나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이 사진으로 용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를 동기화해서 사용하면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클라우드 사진을 활성화하면 되는 건데요. 아이클라우드는 가상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서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5기가까지 제공을 무료로 지원하고 그 이상부터는 유료로 정액제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설정의 맨 윗부분에 자신의 애플 아이디에 들어가서 아이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 현재 아이클라우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이클라우드에서 저장 공간 관리를 눌러보면 이렇게 저장 공간 요금제 변경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안내가 나오는데요. 50기가 용량을 쓰려면 월 1,100원부터 2TB는 월 11,0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내가 핸드폰에 용량이 없어도 이 아이클라우드의 서버에 사진들을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핸드폰을 살 때 용량이 큰 모델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용량이 작은 모델을 사고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서비스를 활용할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스크린샷, 화면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에 잠자기 버튼과 그리고 방향키 위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크린샷이 됐고요. 왼쪽 하단에 작은 그림이 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눌러주면 뜨는데요. 얘를 한번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크기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펜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삭제도 가능하고 완료를 누르면 사진 앱에 저장할 거냐 파일 앱에 저장할 거냐 나오는데 사진 앱에 저장을 딱 해주면 사진 앱으로 스크린샷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스크린샷을 하게 되면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축키로 활용해서 쓰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 그리고 아래로 내리다 보면 뒷면 탭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중 탭일 때는 뭐, 삼중 탭일 때는 뭐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 뒷면에 이중으로 탁탁 눌렀을 때 손전등이 켜지고 탁탁탁 3번 했을 때 화면이 스크린샷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당연히 이건 바꿀 수가 있죠. 손전등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얘를 스크린샷 하고 싶다. 그럼 저는 3중 탭으로 해놨습니다. 탁탁탁 이렇게 자동으로 스크린샷이 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다시 해볼게요. 탁탁탁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탁탁 이게 가끔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탁탁 손전등 켜졌죠? 탁탁 꺼졌죠. 자, 이런 식으로 2중 탭, 3중 탭을 이용해서 스크린샷을 설정해두면 편리하다.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경우 120Hz 주사율로 화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프로모션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을 스크롤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일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60Hz의 주사율로 넘어가는 반면에 120Hz니까 2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눈이 아프지 않고 화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설정, 손쉬운 사용, 동작, 그리고 여기 보이는 프레임률 제한을 활성화하면 프로모션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아이폰처럼 이렇게 약간 버벅대는 느낌을, 역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프로 이상 사용하는 유저분들이라면 항상 켜두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메모장에 어떤 문구를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한번 흔들었더니 이런 이상한 문구가 뜹니다. 입력 실행 취소. 취소? 실행 취소. 이게 대체 뭐지? 아, 이거 지금 취소하는 거 다 지우는 건가? 싶어가지고 안 돼. 지우는 거 실행을 취소해야 돼. 눌렀더니 글씨가 날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시 붙여넣기 했을 때 화면을 흔들게 되면 입력을 실행 취소하는, 즉 한 단계 전 단계로 돌리는 건데요. 그걸 취소하는 게 왼쪽이고 그걸 실행한다는 게 이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문구 자체가 헷갈리기 때문에 실행 취소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구가 다 날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입력 실행 취소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
그리고 흔들어서 실행 취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비활성화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어도 이제 반응이 없죠. 흔들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갤럭시만 쓰다가 아이폰 넘어오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